발 뒤꿈치 뼈가 아픈 가운데에도 끝까지 시합을 해내는 위대한 디마지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말이다. 발 뒤꿈치 뼈에 타박상이란 것은 어떤 병일까? 우리는 그런 병은 안 걸리는데 그건 싸움 땅에 박차를 사람 발 뒤꿈치에 박은 것만큼 아픈 것일까? 나는 싸움 닭처럼 쇠발톱을 타는 아픔을 견딘다거나 한쪽 또는 양눈이 빠지고도 계속해서 싸울 수 없을 것이다. 인간은 훌륭한 새나 짐승과 비교할 바가 못된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저 컴컴한 바닷속에 있는 고기가 되고 싶다. 상어만 나타나지 않는다면 상어가 오면 이제 너나 나나 볼장 다 본다. 노인은 큰 소리로 말했다. 디마시오라면 내가 지금 이 녀석과 겨루고 있는 것만큼이나 오랫동안 저 고기와 싸울 수 있을까? 하고 그는 생각했다. 물론 그럴 것이. 그는 젊고 힘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의 아버지도 한테는 어부였다고 하니. 그런데 뼈타박상이란 것이 그렇게도 아픈 병일까? 모르겠다. 나는 아직까지 뼈가 아파본 적이 없으니까. 해가 지자 노인은 자기 자신에게 좀 더 자신감을 불어넣으려고 카사블랑카에 있는 술집에서 사이 안피고 출신의 흑인 장사와 팔씨름을 하던 이를 상기했다. 그 테이블에 분필로 줄을 긋고 그 위치에 팔꿈치를 올려놓은 채 팔을 꼿꼿이 세웠다. 그리고 서로 손을 움켜잡고 하룻밤 동안 서로 상대방의 손을 테이블 위에서 넘어뜨리려고 했었다. 돈을 거는 사람들이 많아 석유 등잔 불빛 아래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들락날락거렸다. 그는 그 흑인의 팔과 손, 얼굴을 똑바로 보았다. 처음 8시간이나 지나 심판이 잠을 잘 수 있도록 4시간마다 심판을 바꿨다. 두 사람의 손톱 밑에서 피가 나왔지만 서로 상대방의 눈, 손, 팔만 쳐다봐도 꼼짝 안 했고 돈을 건 사람들이 초조한 심정으로 방을 들락날락거리며 또 다른 의자를 벽에 기대어 놓고 거기에 앉아 시합을 지켜보았다. 판자 벽은 하늘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그 위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비치고 있었다. 흑인의 그림자는 있었고 흑인의 그림자는 엄청나게 커서 비풍이 불어 등불이 흔들릴 때마다 벽의 그림자도 나란히 흔들렸다. 밤새도록 승부는 교정이 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흑인에게 럼주를 먹이고 담배를 물려주었다. 술을 마신 다음 흑인은 사력을 다해 안간힘을 쓰더니 마침내 그때 노인이 아니라 산티아고 선수의 손을 거의 3인치가량 붙였다. 그러나 그도 죽은 힘을 다하여 다시 손을 세웠다. 그때 노인은 잘생기고 훌륭한 체력을 가진 이 흑인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새벽이 되자 돈을 건 사람들이 무승부 판결을 원했지만 심판이 이를 거부하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때부터 그는 힘을 쓰기 시작해 흑인의 손을 점점 아래로 꺾어내렸고 마침내 그 손이 테이블에 닿게 만들었다. 결국 시합은 일요일 아침에 시작해서 월요일 아침에 끝이 났다. 그때 대부분 돈을 건 사람들은 부두에 나가서 설탕 부대를 치거나 하바나 석탄 회사에 나가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무슨 사원을 청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않았다면 다들 시합이 끝까지 가기를 원했을 것이다. 하여튼 노인은 그때 그 사람들이 일하러 가야 할 시간이 되기 전에 시합을 끝냈다. 그 일이 있은 후 오랫동안 사람들은 그를 챔피언이라고 불렀고 보면은 서역전까지 벌여뒀다. 그러나 사람들은 시합에 돈을 많이 걸지 않았고 첫 시합에선 사이한 피고가서 온 흑인을 꺾어 놓았기 때문에 누구는 쉽게 노인을 이길 수 없었다. 그 후 그는 몇 차례 더 시합을 하고 다시는 시합을 하지 않겠다. 원하기만 하면 누구든 이길 수 있지만 이런 시합이 고기잡이를 해야 하는 오른손에 해롭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왼손으로 몇 번 시합을 해본 적도 있다. 그러나 그때마다 왼손은 그를 배신해 요구한 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으므로 노인은 자신의 왼손을 믿지 않았다. 따뜻한 햇볕을 쬐면 손이 좀 나아지겠지. 밤에 추워지지만 않는다면 쥐가 다시 나지는 않을 거야. 노인은 오늘 밤 또 어떤 일이 생기려나 생각했다. 비행기 한 대가 노인 머리 위로 지나 마이애미 쪽으로 날아갔다. 그 그림자에 놀라 한 무리의 날치새가 튀어올랐다. 날치가 저렇게 많은 걸 보니 틀림없이 돌고래가 있겠어. 그는 고기를 조금이라도 당길 수 있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낚싯줄을 잡아당겨 보았다. 그러나 끊어질 듯 팽팽해진 줄을 부르르 떨면서 물방울을 튕길 뿐 꼼짝도 하지 않았다. 배가 느린 속도로 전진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은 비행기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비행기를 타고 있으면 기분이 이상할 거야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저렇게 높은 곳에서 바다가 어떻게 보일까? 너무 높이는 알지만 않는다면 고기도 잘 볼 수 있을 거야. 나도 비행기를 타고 200km 정도의 고도로 천천히 날면서 물고기들을 보았으면 좋겠다. 거북잘비에서 꼭대기에 가름길에 올라가 보기도 했었는데 그만한 높이에서도 보이는 것이 썩 많았었지. 돌고래는 진한 녹색으로 보였고 줄무늬며 차줏빛 반점, 고깃대가 헤엄쳐 나가는 것도 죄다 볼 수 있었어. 어째서 깊은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은 차줏빛 등에다 대개는 차줏빛 줄무늬나 반점을 가지고 있을까? 돌고래는 사실 황금빛이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보이지만 정말 배가 고파서 먹이를 먹을 때는 마치 말처럼 배에 차줏빛 줄무늬가 나타나거든. 고기가 화나서 그런 걸까? 아니면 한껏 속력을 내서 달렸기 때문일까? 날이 어두워지기 직전이었다. 조그만 섬처럼 큰 모자 반려의 조가 해안 가까이 떠올라 흔들리고 있었다. 그 모습이 누런 담요 아래에서 마치 바다와 누군가가 사랑을 주고받는 듯한 느낌이었다.
막 그 지점을 지날 때 작은 낚싯줄에 돌고래 한 마리가 물렸다. 처음 그놈을 본 것은 그 돌고래가 작은 낚싯줄에 돌고래 한 마리 그 돌고래가 공중으로 뛰어오르면서 마지막 햇빛에 금빛으로 빛나던 모습이었다. 너무 공중에서 사납게 몸을 푸다덕거렸다. 겁에 질린 돌고래는 고개 비행을 하는 것처럼 이리저리 날떴다. 노인은 고물 쪽으로 조심조심 옮겨가서 몸을 당겼다. 몸을 당기는 것처럼 몸을 웅크리고는 오른손과 팔로 큰 줄을 잡고 왼손으로는 돌고래를 끌어당겼다. 끌어들인 줄은 왼쪽 팔을 밟아 가며 줄을 당겼다. 고물 가까이까지 끌려오자 돌고래는 거의 절망적으로 뛰어오르면서 날았다. 노인은 고물 너머로 몸을 내밀어 자주빛 반점이 어린 금빛 물고기를 들여서 그대로 배에 던져 넣었다. 낚시를 성급히 물어뜯으라. 턱이 발작적으로 움직였다. 길고 넓적한 몸뚱이와 고래가 밑바닥을 세차게 쳐댔다. 노인은 그 번쩍이는 금빛 머리를 향해 몽둥이를 내리쳤다. 돌고래는 잠시 몸을 떨더니 이내 잠잠해졌다. 노인은 돌고래로부터 낚시를 빼는 뒤 그 줄에 다시 정어리를 매달아서 물에 던지고 뱃머리 쪽으로 돌아왔다. 왼손을 씻어 바지에다가 닦은 다음 무거운 낚싯줄을 왼손에 옮기고 낚싯줄을 바닥말이 씻었다. 그 사이 해가 수평선 너머로 잠기는 모습과 굵은 낚싯줄이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저 아래에 있는 물고기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구나 하고 노인은 중얼거렸다. 그러나 손에 와닿는 물결을 보니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다는 걸 알 수 있다. 고물의 노우 두 개를 가로질러 묶어놓으면 밤새 지쳐서 속력이 더 느려지겠지. 하지만 녀석은 오늘 밤도 끄떡 없을 거야. 물론 나도 그래. 조금 더 있다가 돌고래 내장을 빼야겠다. 살 속의 피를 간직해서 싱싱하게 말이야. 그런 다음에 돌고래에 칼질도 하고 노도 묶어두자. 지금은 그냥 조용히 내버려두는 게 좋을 거야. 해질녘엔 고개를 다루기가 어려운 법이니까. 노인은 바람에 손을 말린 후 다시 줄을 잡고는 될 수 있는 움직임대로 몸을 편한 자세로 하려고 애썼다. 그는 배전에 몸을 기대 뱃머리 쪽으로 젖혀서 그냥 낚싯줄을 잡고 앉아있는 것보다 배가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도록, 즉 고개가 끌기 힘들도록 자세를 고쳐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걸 또 하나 배우는구나. 어떤 상황이든 방법이 있기 마련이지. 그런데 저 녀석은 미끼를 물었을 때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지 않나? 덩치가 크니까 먹는 양도 많아야 될 텐데. 나는 다랑어라도 한 마리를 다 먹었고 내일은 돌고래를 먹으려고 하는데 차라리 조금 있다가 내장을 빼낼 때 좀 먹어둘까? 노인 돌고래를 도라도라고 불렀다. 물론 다랑어보다는 먹기 힘들겠지만 세상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 고기야 좀 어때? 난 기분이 괜찮은 편이다. 왼손도 많이 나왔고 게다가 하룻밤 하루낮 동안 먹을 것도 생겼지. 어디 너 혼자 계속해서 배를 끌어보려느나. 사실은 전혀 괜찮아지지 않았다. 등에 메고 있는 낚싯줄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인정하기
싫었지만 이제는 그런 고통이 아픈 정도를 지나 무감각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경우도 있었어. 노인 자신이 다독거렸다. 오른손에 상처가 좀 났을 뿐이지 왼손에 쥐도 다 풀렸는 거야. 또 다리도 상하고 또 식량 문제라면 내 편이 훨씬 유리하지 않은가. 날이 어두웠다. 9월에는 해가 떨어지자마자다. 날이 금방 어두워졌다. 노인 뱃머리 쪽 낡은 뱃전에 기댄 채 될 수 있는 대로 편히 쉬었고 했었다. 저 별이 떴다. 노인은 그 별의 이름을 니겔성이라는 것은 몰랐지만 그 별이 보이기 시작하면 곧 다른 별들도 나타나 모두가 자기의 친구가 되리라고 생각했다. 물론 저 고기도 내 친구지. 저런 고기에 대해서는 내가 평생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단 말이야. 그렇지만 나는 너를 죽이지 않을 수가 없구나. 하나의 별을 줄 필요가 없는 게 그나마 다행인가. 날마다 사람이 달을 죽여야 한다고 상상해보라. 아마 달은 달이나 버릴 것이다. 아마 달은 달 하나 버릴 것이다. 또 날마다 해를 죽여야 한다고 상상해보아라. 하지만 인간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얼마나 행운인가. 그러자 노인은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그 큰 고기가 불쌍해졌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서 고기를 죽이겠다는 결심이 약해진 것은 아니었다. 저 고기를 잡으면 몇 사람이나 먹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저 고기를 먹을 자격이 있는 걸까? 없다. 물론 자격이 없어. 저렇게 침착한 태도와 당당한 위험을 가진 고기를 먹을 자격은 누구에게도 없어. 난 이런 어려운 일을 잘 모르겠어. 어찌되었든 우리가 해나 달, 별을 죽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만은 자랑스러운 일이야. 바다에 살면서 우리의 진정한 형제를 죽이는 것만으로 충분해. 자, 이제 배의 속력을 늦출 방법을 좀 생각해보자. 돌을 매다는 방법은 장단점이 있어. 고기가 갑자기 힘을 쓰면서 달아나면 노가 제동을 걸어서 배가 무거워지게 되고 그럼 결국 낚싯줄이 끊겨 놓쳐버리고 말 거야. 반대로 배가 가벼우면 녀석이 수월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되니 서로 고통스러운 시간이 연장되겠지. 고기에게 아직 힘이 남아있을 테니 그 편이 오히려 나한테는 안전할 것이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우선 돌고래가 상하지 않게 빨리 내장을 빼고 살점 좀 먹어야겠다. 1시간쯤 더 쉬고 놈이 지치지 않고 달리고 있는 건지 살펴본 뒤 건물 쪽으로 가서 일하면서 결정을 내리자. 그동안 고기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또 무슨 변화를 보일 건지 살펴봐야 해. 돌을 묶어둔 건 잘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내 안전도 염두해야 한다. 어쨌든 녀석이 대단하긴 해. 낚싯바늘에 꽂혀있는 채로 입을 꽉 다물고 있겠지. 하긴 저런 큰 고기에게는 낚싯바늘 고통 따위는 문제도 아닐 거야. 단지 굶주림의 고통과 알지도 못하는 대장과 겨루고 있다는 사실에 온 정신을 빼앗고 있을 거야. 늙은이 자네도 이젠 좀 쉬자고. 다음 할 일이 생길 때까지 녀석이 마음대로 애를 쓰게 내버려두자. 노인은 약 2시간가량 쉬었다. 늦도록 달이 뜨지 않아서 시간을 짐작해 볼 수는 없었지만 비교적 많이 쉰 셈이었다. 하지만 정말 쉬었다고는 볼 수 없었다. 노인은 아직 고기가 끄는 힘을 양 어깨를 버티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왼손으로 뱃머리 쪽에서 배전을 잡고 배에 자신의 힘을 내맡겼다. 만약 이 낚싯줄을 고정시킬 수만 있다면 일을 얼마나 간단하게 하겠는가. 그러나 그렇게 하면 고기가 조금만 요동을 쳐도 줄이 끊어져 버릴 것이다.
내 몸으로 버텨서라도 줄이 끌려가는 것을 막아내고 언제든지 양손으로 줄을 풀어놓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만 해. 하지만 자네는 아직 잠을 한 번도 자지 못했어. 늙은이 반나절과 하룻밤을 그리고 또 하루를 못 잤어. 그러니까 고기가 그렇게 잠잠하게 있는 동안 조금이라도 잠잘 방도를 강구해야만 해. 잠을 안 자면 머리가 흐려질 테니 말이야. 하지만 내 머리는 아직 맑은데 뭘 하고 그는 속으로 다시 생각했다. 너무나 맑고 명료해서 먼 곳의 친구인 별들처럼 초롱초롱했다. 그래도 잠을 자야 한다. 별도 달도 해까지 잠을 자지 않는가. 심지어 바다마저 조려가 없는 조용한 날이면 이따금 잠을 자는 걸 봤다. 그러니 잠자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는 생각했다. 억지로 올라서 자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낚싯줄에 대해서는 좀 쉬우면서도 확실한 방도를 강구해 보아야 할 것만 같았다. 이젠 돌고래를 요리할 시간이다. 잠을 자려면 돌을 비끄러매어 사처럼 만들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위험할 수도 있었다. 나는 안 자고 견딜 수 있는데 그는 혼잣말을 했다. 그러나 그것도 너무 위험한 일이긴 했다. 그는 고기가 놀라지 않도록 조심하며 양손과 무릎으로 기어 고물 쪽으로 돌아왔다. 고기도 반쯤은 자고 있는지도 몰라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나 고기를 쉬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지쳐서 죽을 때까지 배를 끌어야 하고 말고. 배의 뒷부분으로 올라온 노인의 몸을 돌려 왼손으로 어깨에 왼 줄을 잡았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칼집에서 칼을 뽑았다. 빛이 밝아지자 돌고래가 뚜렷하게 보였다. 그는 칼날로 돌고래의 머리를 찔러서 밑창에서 놈을 꺼냈다. 한쪽 발로 몸통을 밟고 항문에서 아래턱 끝까지 재빨리 배를 갈랐다. 칼을 내려놓고 오른손으로 내장을 빼내고 난 뒤 아가미도 죄다 뜯어냈다. 위를 만져보니 묵직하고 미끈했다. 그것을 가르자 속에서 날치 두 마리나 나왔다. 날치는 싱싱하고 단단했다. 노인은 그것을 나란히 내려놓고 내장과 아가미를 꺼내어 뱃전 너머로 던져버렸다. 그것이 물 위에서 인공의 꼬리로 남기며 자리에 앉았다. 돌고래는 몸통이 차디쳤다. 그리고 이젠 햇빛을 받아 문둥이처럼 희뿌연 색깔로 보였다. 노인은 오른쪽 발로 고기의 머리를 누르고 한쪽에 껍질을 벗겼다. 그리고 다시 뒤집어져서 다른 쪽의 껍질을 마저 벗긴 뒤 머리에서 꼬리까지 살을 발랐다. 그는 뼈만 남은 돌고래의 잔해를 뱃전 너머로 떨어뜨리면서 물속에 소용돌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희미한 빛을 남기며 서서히 가라앉을 뿐이었다. 그는 몸을 돌려 저면한 살집 가운데에 날치 두 마리를 넣어놓고 칼집에 꽂았다. 그러고는 천천히 뱃머리 쪽으로 돌아왔다. 짊어진 낚싯줄의 무게 때문에 등이 한껏 구부러진 채로 오른손 해살고기를 들고 갔다. 뱃머리로 돌아온 노인은 판자 위에다가 돌고래 살점 두 쪽을 내려놓고서 날지도 곁에 놓았다. 그런 다음 어깨에 메고 있던 줄을 옮기고 뱃전에 올려놓았던 왼손도 다시금 그 줄을 잡았다. 그는 뱃전에 몸을 기댄 채 옷에 와닿는 물의 속도를 주시하면서 날치를 물었다 씻었다. 고기 껍질을 벗기며 손에 인강이 묻었는데 고기에 닿는 물결을 확연하게 보였다.
물결을 먼저보다 더 약해졌다. 손을 늘 반지에 문지르니 인강 조각들이 떨어져 나가 배 뒤쪽으로 천천히 떠내려가는 것이 보였다. 지금은 녀석도 지쳤거나 쉬고 있겠지? 이젠 나도 돌고래를 먹은 다음 좀 쉬거나 아니면 잠을 자야겠다. 밤이 왔고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있었다. 별빛 아래 놓이는 돌고래 살점 중 한쪽에 반이 먹고 내장과 머리 쪽을 떼어 버린 날치 한 마리마저 다 먹었다. 돌고래는 요리해서 먹으면 썩 좋은 음식인데 날로 먹으면 형편없단 말이야. 앞으로 배를 탈 때는 소금이나 라임을 꼭 가지고 타야겠어. 하지만 조금 더 머리를 썼다면 아까 낫의 바닷물을 배전에 뿌려놓고 그것을 말려서 소금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돌고래를 낚았을 때가 해질 무렵이긴 했지만 그래도 역시 준비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생살도 잘 씹히니까 구역질 나진 않는군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뾰족한 하늘에 구름이 덮여있는가 싶더니 이내 별들이 하나씩 사라졌다. 마치 거대한 구름의 계곡으로 빨려 들어간 것 같았다. 바람도 맞았다. 사나흘 후에는 날씨가 나빠지겠는걸. 오늘 밤과 내일 밤까지는 아직 괜찮나 보여. 여보게 늙은이 이제 생각은 그만하고 고기가 잠잠한 동안 잠이나 좀 자도록 하지. 노인은 오른손으로 줄을 단단히 잡고 몸의 전체의 무게를 뱃머리의 판자에 다 실으면서 허벅지로 오른손에 갖다 붙였다. 그러고는 낚싯줄을 어깨에서 약간 아래로 낮추고 놓은 왼손을 그 위에 얹어서 팽팽하게 졸라맸다. 이렇게 졸라매고 있는 한 오른손이 버틸 수 있는 것이라고 노예는 생각했다. 많이 자는 동안 줄이 느슨해지더라도 줄이 풀려나간 순간 왼손이 나를 깨울 거야. 오른손은 왼손보다 힘이 좀 더 들겠지만 고통을 이겨내는 것에 익숙하니까 아마 괜찮겠지. 한 20분이나 30분만이라도 잠을 자면 나을 것 같았다. 그날 몸의 전체의 무게를 오른손에 의지한 채 잠이 들었다. 노인은 사자 꿈은 아니었지만 대신 8마일이나 10마일쯤 뻗어있는 돌고래 무리를 보았다. 놈들은 한창 교미기에서 공중으로 높이 뛰어올랐다가 다시 그 자리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마을로 돌아와 침대에서 자는 꿈을 꾸었다. 폭풍이 불어서 날씨가 무척 추웠고 베개 대신 팔을 뱉고 잔탓에 오른팔이 저렸다. 그 다음 꿈에는 길게 뻗은 황금빛 해안이 나타났다. 초저녁 무렵 해변에 첫 번째 사자가 내려오자 다른 사자들은 뒤따라 나타났다. 해안에서 앞바다 쪽으로 저녁 미풍이 불고 있었는데 노인은 닻을 내린 뱃머리에 턱을 괴고 더 많은 사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즐거워하고 있었다. 달을 뜬 지 꽤 오래되었건만 노인은 계속 잠을 잤다. 고기는 쉬지 않고 낚싯줄을 끌고 가고 있었고 배는 구름의 터널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노인의 오른쪽 주먹이 얼굴을 쳐서 노인은 눈이 떴다. 왼손에 아무런 감각이 없었다. 오른손으로 줄인 그 당겼으나 줄이 급속도로 풀려나갔다. 그는 드디어 왼손으로 줄을 찾아서 잡아당겼다. 그러자 등과 왼손이 따갑고 얼얼했다. 왼손이 낚싯줄을 도맡아 끌다시피 한 까닭에 금방 심한 상처를 입고 말았던 것이다. 노인은 낚싯줄 사리를 돌아다 보았다. 거침없이 풀려나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 고기가 바다를 가르며 뛰어올랐다. 무섭게 떨어졌다. 그러더니 연사가 뛰어오르기 시작했고 줄은 계속해서 빠르게 풀려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는 계속 빠른 속도로 끌려가고 있었다. 노인은 줄을 팽팽해지도록 바싹 당기고 풀려나가면 또 팽팽히 잡아당겼다. 그는 옹격결에
뱃머리 근처까지 끌려가 있었으므로 돌고래 살점에 얼굴을 처박은 채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